네,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데요. 당연히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면 노동조합 측의 당사자와 사용자 측 당사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동조합 측의 당사자를 살펴볼 텐데요. 네, 우리 이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이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네,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면 어떤 개별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 자체를 말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헌법이나 아니면 우리 노동조합법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다. 그러니까 이 단체 교섭권의 주체는 이 노동조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개별 노동자도 이 단체 교섭권의 이제 주체가 된다라고 또 해석이 된다고 해요. 자, 어쨌든 우리 노동법에 있어서는 이 단체 교섭권은, 그러니까 이제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경우에 이 노동조합은 그 적어도 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이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단체 교섭 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좀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좀 이해가 되죠. 이러한 요건, 그러니까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그 노동조합은 이제 그 기업이나 그 사업장에서 아무리 이제 소수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의 조합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도 이 사용자와 그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네,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노동조합 측 이제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 이 노동조합에 관한 그런 이제 노동조합의 단체 그 교섭 권한이나 또는 체결 권한에 관한 그 관련 규정들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노동조합법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제1항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 제2항이죠. 제2항에 제29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또 정하고 있습니다. 네, 3항인데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4항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노동조합이 이 단체 교섭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 일시적 쟁의단이라고요. 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이 사용자와의 그 관계에서 이 노동 조건에 관해서 좀 대립 관계에 있고 어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성돼서 활동하는 이 노동자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보통 이제 그 일시적 쟁의단, 뭐 쟁의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쟁의단의 경우에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그 쟁의단의 경우에도 이 단체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요, 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이 노동조합의 개념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의 개념에 이 일시적 쟁의단은 그 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쟁의단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개념에 좀 들어맞지 않고, 또 하나는 이 사단으로서의 어떤 조직적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근거에서 이 교섭 권한을 갖는가, 뭐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에게 좀 교섭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일시적 쟁의단의 경우에는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또 이제 반대 견해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제 판례의 태도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이제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는 이 쟁의단의 경우에도 이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좀 판결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서울 하나 보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1990년 판결인데요. 네, 민주택시운전자협의회, 그래서 줄여서 이걸 민운협이라고 하는데, 이 민주택시운전자협의회는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여 임금 협상에 임한 이상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뭐라고 이제 판단했고요. 또 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제 1992년 판결이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고, 따라서 이 위원회와 맺은 합의도 단체 협약이 아니지만, 네, 회사 측이 이 위원회를 농성 노동자 측 대표로 인정하고 맺은 계약인 이상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은요, 이 판례들은 노동조합이 아닌 이 노동자 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 교섭의 당사자 지위를 그냥 당연히 인정한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쟁의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단체 교섭권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사용자가 좀 임의로 교섭에 응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런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쟁의단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뭐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도 이 민운협 그 민주택시 운전자 협의회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민운협의 간부로서 임금 협상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득이 회사에 결근하였다 할지라도 비합법 노동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므로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며,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이 되어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라든가 뭐 어떤 그 단체 교섭권의 어떤 주체로서의 지위를 좀 부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이 판결들이 다 아주 30년 전 판결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 쟁의단의 경우에도 이 교섭권,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권리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고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 측면으로 봤을 때, 다른 한 측면에 의하면,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됐기 때문에,
이 쟁의단 자체가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연했던 단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 복수노조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노조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어떤 운동 방향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다면, 다른 노선을 채택하는 노동자들이라면 별도로 다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또 일시적 쟁의단의 어떤 단체 교섭 지위를,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 쟁의단에 관한 뭐 이제 그 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옛날이 아니라 이제 판결이 나왔던 뭐 90년대, 80년대 얘기가 아니라 현재, 그러니까 2020년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다룰 수가 있는 거죠. 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그 노동조합과 그리고 이제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고 또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 협약은 이 노동조합 자체와 또 그 노동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그 조합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자기의 그 권한 내에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행한 어떤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행위들은 직접적으로 이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이 단체 협약의 내용은 노동조합법 그 제33조가 있는데, 네,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33조에 의해서 그 보장받고 있는 어떤 강행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강행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이 단체 협약은 다시 조합원의 동의를 좀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조합원들에게 강행적 효력을 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일반법인 민법에 비추어 본다면 이 민법상의 법인의 대표가 갖는 권한이라든가 행위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정당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상의 어떤 그 단체주의적인 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단체주의 원칙이나 단체 협약의 그 산업평화 유지 기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단체 협약편에서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뭐 이런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에 이게 좀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 협약은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당연히 적용이 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 협약이 이제 어떤 그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약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 직률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강행적 효력과 직률적 효력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먼저 단체 협약의 강행적 효력이라는 측면인데요. 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에 정한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노동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단체 협약에 위반되는 그런 취업규칙이라든가 노동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바로 강행적 효력
효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 협약이 더 취업 규칙이라든가 노동 계약보다 훨씬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이제 효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 직률적 효력 또는 뭐 대체적 효력, 보충적 효력, 보완적 효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그래서 이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단체 협약의 효력, 그러니까 노동계약에 이제 그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나 어떤 그 단체 협약에 어긋나서 무효가 되는 그런 부분은 그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그 적용되는 그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바로 그 이제 노동계약이나 그런 거를 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메꾸는 그런 기능을 직률적 효력 또는 뭐 대체적 효력, 뭐 보완적 효력, 보충적 효력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행적 효력과 직률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 단체 협약 파트에서 거기서 좀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단체 협약에서 좀 자세하게 좀 고찰하기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노동조합 규약을 보면요. 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독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의 좀 협약 체결권을 제한을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그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노동조합의 인준을 거치도록, 그러니까 총회 의결을 거쳐서 단체 협약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네, 이제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어떤 인준투표, 그러니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사용자와 그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다면 이 단체 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이제 그 노동법학의 어떤 주류적인 견해라든가 이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그 총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단체 협약의 효력은 그 원칙적으로 이 무효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해서 조합의 어떤 조합 총회의 의결이라든가 조합의 인준투표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뭐 탄핵한다거나 또는 그 어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뭐 이제 징계하거나 또는 징벌을 가할 수는 있는데, 뭐 이러한 내부적인 규약 위반 행위가 어떤 단체 협약의 그 사용자와의 어떤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체 협약의 그 유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단체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경우들이에요. 이렇게 노동조합 규약 내에 어떤 그 조합 대표자의 협약 체결 권한을 좀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용자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 노동조합의 어떤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는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그 단체 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 측에서 이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러한 사정을 사용자에게 이미 미리 이제 알리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사정들을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총회 의결을, 그러니까 인준 투표를 받지 않고, 그러면 마치 이제 받은 것처럼 뭐 가장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조합 대표자가 받은 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사용자가 스스로 뻔히 알면서도 이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요. 어쨌든 뭐 이런 경우에 뭐 민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방법이 좀 고민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어떤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그런 의사표시까지 전부 이걸 직접적으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현행법의 해석상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죠. 이 사용자에 의해서 이미 어용화된 노동조합의 경우에, 또는 아니면 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제 사용자에게 매수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행위하지 않고 사용자를 위해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조합원들이 인준 투표를 뭐 거부한다거나 지연한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집단적으로 또 이제 반대 의결을 함으로써 어떤 집단적 노사관계의 어떤 평화적 정착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라는 이제 두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네,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몇 년 전 좀 사건인데, 이 KT 노동조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에 이제 주제 연구에서 소개해 줬던 논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네, 조합원의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좀 알려드렸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KT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관련된 당사자들이 KT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일단 피고는 이 주식회사 KT, 그러니까 전에 이제 한국통신이었죠. 그래서 이 KT의 직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법인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고,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죠. 그래서 위원장과 집행부 임원들인 뭐 사무총장, 사업지원실장, 정책실장, 조직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의 피고가 됐고요. 원고는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226명인데, 이 중에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69명과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전환을 받은 15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을 좀 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있고,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아닌 소외인으로서 회사인 주식회사 KT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 KT 노동조합과 이제 회사 사이에 2014년 4월 8일에 뭐 사업 합리화 특별 명예퇴직 및 복지제도 변경에 대해서 일단 노사 합의를 하는데, 요거를 1차 합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 어떤 네, 노동조합에서 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거나, 또는 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조합원의 의견은 같은 건 전혀 청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1차 합의가 2014년 4월 8일에 있었는데, 이 합의에 따라 회사는 뭐 실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 시행 계획을 공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사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서 전국에 소재한 지사의 통폐합,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인력 재배치를 하는데 배치되지 못한 인원들은 그 인사고과 등을 반영해서 뭐 지역 본부에 배치하거나 뭐 이제 당시에 신설된 게 업무 지원 CFT인데요. 그러니까 이 업무 지원 CFT 부서로 이렇게 전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의 그 원고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그 소송이 진행 중인 2015년 2월 24일에 회사와 이 노동조합 사이에 이 정년제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2차 노사 합의인데요. 역시 이 노동조합은 이 그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는 조합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뭐 조합 운영에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뭐 이런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임금 협약 및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규정에 의하면 본 조합은 단체 교섭의 당사자이며 본 조합이 교섭 대표 노조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단체 교섭 및 체결권은 있으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 KT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규모가 크죠. 그래서 2018년을 좀 기준으로 해서 따져봤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업원 수가 24,088명, 24,088명, 그 그룹 전체로 봤을 때 59,757명이었고요.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자산 총액이 23조 3,349억 2,300만원, 그룹 전체로 보면 33조 7,176억 4,300만원. 그래서 이제 전년도 매출액, 그러니까 2017년도 매출액이 17조 3,413억 1,600만원, 그룹 전체로 보면 27조 1,721억 4,100만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9,521억 6,100만원. 뭐 이제 그룹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이 1조 4,361억 7,500만원. 당기순이익이 4,632억 6,800만원. 그룹 전체로 보면 8,276억 6,700만원. 네, 이 정도였고요. 당시에 그 재계 서열 12위, 그러니까 12번째 대기업이었죠. 네, 다 아실 것 같은데 1981년 3월 14일 날 제정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해서 1981년 12월 10일 그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설립이 됐고요. 1998년 12월 23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 정부 보유 주식을 모두 이제 매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보유했던 주식을 전부 매각을 하면서 민영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요, 1982년에 창설이 돼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에 속했다가 1994년에 탈퇴를 하고 그 이듬해인 11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의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하는데, 또 이제 신기하게 2009년에 민주노총을 탈퇴를 하고요. 한국노총에 재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IT 사무 서비스 노련회에 소속이 되었어요. 네, 한편 이제 이 사건의 또 다른 이제 피고 노동조합
그 이제 위원장이죠. 위원장. 인격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이름이라든가 이런 인적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위원장은요 2011년 12월과 2014년 11월 선거에서 두 차례나 당선이 됐고요.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11대 12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전국 IT 사무 서비스 노동조합 연맹, 네, 여기가 그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별 연맹의 위원장으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 노동조합 외에 다른, 그러니까 두 번째 노동조합이 2011년 7월 28일에 이제 설립 신고를 제출해서 그 제2 노동조합이 이제 설립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새노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자, 1차 노사 합의에 따라서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게 된 직원 69명하고 업무지원부서로 좀 전부된 직원 중에 157명, 이렇게 226명이 이제 원고가 돼서 이 피고 노동조합과 이 위원장 그리고 집행부 임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1차 합의와 2차 합의 있죠. 이 노사 합의의 무효를 좀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한편으로는 네, 이렇게 이제 조합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어떤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조합원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무효 확인 소송, 요 노사 합의의 무효 확인 소송도 이제 같이 제기를 했던 거죠. 자, 1심 법원에서는 이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를 해요. 각하를 하고, 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이 배치 전환자 157명에 대해서는 30만원, 그리고 퇴직자 69명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그 일부 인용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소를 한 그 피고 노동조합과 위원장 사업지원실장이 항소를 했고, 원고들 중에 일부인 이 38명이 부대 항소를 해서 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좀 배상 청구를 추가를 했는데요. 예, 항소심 모두 기각되고, 그 다음에 피고들이 이제 노동조합과 위원장이죠. 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이 역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 법률적 쟁점이 뭐냐면요. 이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노사 합의가 단체 협약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1차 합의, 2차 합의 했는데 이게 단체 협약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사 합의가 단체 협약이라면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정한 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해서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행위가 조합원의 권리 또는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구성하느냐, 이 두 번째 쟁점이 되고, 세 번째는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면 그렇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그 판단을 이제 그런 이제 쟁점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1심, 뭐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 모두 이 사건에서의 노사 합의는 이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 규약에서 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단체 협약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를 결집하고 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마련된 어떤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를 했다. 그리고 이걸 무시하고 조합원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이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리고 그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됐고, 조합원들에게 이제 효력이 미친 거죠. 그리고 이게 조합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불법 행위가 된다. 그래서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어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에 일부,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을 인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부대 항소로서 이 재산상 손해를 청구했는데 이거는 그냥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항소를 하고 뭐 또 상고를 했지만 이제 모두 이제 기각이 됐죠. 다음으로는 이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인데요. 이 노동조합이나 뭐 사용자 또는 이제 사용자 단체로부터 어떤 교섭이라든가 단체 교섭이라든가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해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이라든가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교섭 사항과 권한의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임 받은 자의 뭐 성명이라든가 교섭 사항, 뭐 권한 범위 이런 이제 위임의 내용을 또 상대방에게 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것처럼 이 위임을 받은 자도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교섭 권한 또는 체결 권한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단체 교섭 당사자의 지위 확정과 관련해서 먼저 이 노동조합법의 어떤 그 관계를 좀 상호 관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교섭 권한과 체결 권한을 갖는 노동조합이라고 정한 거 아마 그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교섭 권한과 체결 권한을 갖고 있는 이 노동조합이란 거는 저기죠. 이제 노동 그 조합법 그 2조 4호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 정의 그러니까 개념 정의 에서 정하고 있는 그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노동조합은 대표자를 통해서 직접 교섭하고 또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것에 반해서 이 교섭 권한의 위임에 관해서 정한 경우 있죠. 사망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위임의 경우에는 이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위임인의 이름으로 교섭을 행하는 또 이제 협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대리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임인이 위임을 하면서 그 위임을 받는 저희가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사람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과는 그 위임받은 사람 그리고 단체 협약을 체결한 그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위임을 한 그 노동조합에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위임받은 사람은 단체 교섭을 실제로 담당하고는 있지만 자신이 어떤 단체 협약의 어떤 그 체결 능력이라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어떤 단체 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단체 교섭을 담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 노동조합의 어떤 그 조직과 관련한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과 관련해서 뭐 이제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직접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그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에 뭐 이게 기업별 조직이냐 아니면 산업별 조직이냐 뭐 상관없이 모두 이제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되고 뭐 이거는 뭐 이제 당연한 뭐 조직 원리라든가 어떤 노동조합법상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그다음에 조직 유형은 이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그런 자유 설립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기업별 노조냐 아니면 산업별 노조냐 뭐 상관없이 당연히 뭐 똑같이 이제 그 단체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그래서 기업별로 조직돼 있다. 그럼 기업별 노동조합이 당연히 단체 교섭 당사자가 되는 거고, 뭐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다라고 하면 산업별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어떤 적격성을 갖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단위 노동조합의 그 상급단체인 이 연합단체도 그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건데요. 이 연합노조도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이고 또 교섭할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에 해당을 하니까 연합단체의 어떤 독자적인 사항이라든가 연합단체에서 가입한 어떤 단위 노조들의 공통적인 그리고 통일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단위 노조의 위임이 없더라도 당연히 뭐 교섭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연합단체의 교섭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요, 먼저 당연히 인정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를 견해에 의하면 이 연합단체, 그러니까 상급단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산별연맹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연합단체가 가지는 교섭권은 이 연합단체 고유의 단체 교섭권이고, 이 연합단체는 노동조건의 통일적 규율에 관해서 통일적 교섭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라고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다른 견해도 있는데요. 자, 이것과 달리 연합단체는 당연히 단체 교섭 당사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 소속 노동조합에 대해서 단체 교섭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는 이 노동조합이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해서 어떤 유효한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죠. 뭐 이와 같은 권한은 어떤 사단, 그러니까 단체의 어떤 일반 원리와 규약에 의해서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그 조합원들의 수권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해서 대표권을 부여하고 이것을 토대로 노동조합이 이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기업별 단위 노조나 뭐 산업별 단위 노조가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건 그 조합원인 노동자들의 수권에 의한 그 교섭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에서 뭐 기업별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사용자라든가 사용자 단체와 교섭의 결과로 체결한 단체 협약은 이 교섭 권한을 부여한 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당연히 적용된다. 그런데요, 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이 조합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니라 단위 노동조합이죠. 그러니까 단위 노동조합이 가입한 거지 노동자들이 가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연히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섭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수권 없이, 노동자들의 수권 없이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관한 그런 교섭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는 어떤 이 조직의 원리라든가 그 어떤 수권의 원칙상 이건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연합노조가 그 구성원인 기업별 단위 노조와 관련된 사항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게 있죠. 연합단체가 갖는 어떤 독자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교섭 권한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자, 이거는 뭐 이제 거래상의 절차나 시기에 관한 뭐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거고,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 개선으로 위한 이 노동법상의 고유한 어떤 단체 교섭 권한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네, 또 이제 다른 견해는요, 이 연합노조가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교섭 권한을 행사를 하려면 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 권한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그리고 이 교섭 권한의 위임은 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권한의 어떤 수권적 위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규약에 의하거나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그러한 위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어떤 추정할 수 있는 뭐 추단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단체가 그 교섭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교섭을 할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그 단위 노조의 어떤 그 단위 노조로부터 수임인, 그러니까 위임을 받는 사람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교섭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노조가 이 단체 협약 체결 권한까지 그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협약 체결 당사자는 기업별 단위 노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은 당사자인 기업별 단위 노조와 사용자가 직접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단체 협약에 단위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용자가 서로 서명 날인하고 연합노조는 대리인으로서 기명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견해들에 대해서 좀 보면요. 예, 이 연합단체가 구성원인 단위 노동조합들의 공통적 사항에 관해서 이 단체의 어떤 고유의 단체 교섭권을 갖는다라는 견해는 좀 이론상 수긍하기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합단체가 그 구성원인 어떤 기업 단위 노조에 대해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뭐 그런 이유에서 이 단위 노조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해서 교섭 권한을 가진다. 뭐 이것도 좀 이론적 비약이 좀 이거 너무 이 비약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론적 비약이 좀 심하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가 됩니다. 자, 연합노동조합도요. 이 노동조합의 어떤 그 개념 표지를 갖춘 노동조합이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서 이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 교섭 권한을 가진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 이러한 교섭 권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게 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개념 정의에 관한 규정이죠. 이 규정이고,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 대표자의 그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정하고 있는 제29조 제1항 그 규정을 이 연합노조에까지 적용하는 건 좀 뭐랄까 정당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 규정들은 이 노동조합의 개념과 어떤 권한 위임에 관한 일반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그런 원칙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단체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가입한 단위 노조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는 한 그 구성원인 단위 노조의 조합원 그 노동자들을 직접 대표해서 이 단체 교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유한 그 단체 교섭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규정들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이런 규정들은 결국에 연합단체의 어떤 단체 교섭권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단위 노동조합은 이 단체 교섭을 위임할 수는 있지만, 뭐 연합단체의 이 단체
교섭 권한을 이전하거나 또는 양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단체가 단순히 어떤 연락이라든가 협의 기능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또는 단위 노동조합에 의한 협약 체결 권한의 이양이 명백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연합단체는 이 단체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합 노동조합이 단위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위임을 받아야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에서 뭐 이런 좀 비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단위 노동조합이 좀 산업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 단위 노조가 그러니까 기업별 노동조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사업장들이 좀 그 뭐 이제 사업의 성질을 또 서로 좀 달리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널리 분산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 조직을 뭐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단위 노동조합 산하에 보통 지부라든가 분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부나 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지부나 분회가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부라든가 분해가 그냥 단위 노동조합의 어떤 하부 조직으로서 이 단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이 단체 교섭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단체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이제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단위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뭐 지부나 분해에 이렇게 이제 단체 교섭 권한을 부여하는 거 뭐 이제 일시적으로 교섭 권한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영구적인 어떤 단체 교섭권의 양도의 경우는 좀 아닙니다.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떤 교섭 권한을 그 뭐랄까 이제 부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죠. 교섭 사항이 단위 노동조합의 어떤 독자적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지부라든가 분해에 대해서 미치는 그런 어떤 통일적인 사항인 때에는 이런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이 스스로 교섭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교섭 사항이 뭐 지부라든가 분해의 어떤 개별적인 사항 또는 그 좀 독자적인 사항, 뭐 이제 특수한 사항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규약에 또 이것에 대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또 규약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산하 지부나 분해와 이제 공동으로 하거나 또는 지부나 분해가 이제 교섭 권한을 그 단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이제 할양을 받아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노동조합과 이제 지부와 분해가 공동으로 교섭을 하는 그런 공동 교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이제 노동조합에서 단위 노조에서 지부나 분해에 그 교섭권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독자적으로 교섭을 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지부나 분해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별 노동자 사이에 조합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거는요 이 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합니다. 이제 개별 노동자에 대한 어떤 지부나 분해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은 이미 이제 그 어떤 단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좀 그런 권능을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의 기초가 주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지부나 분해가 어떤 위임에 의해서
그 권한을 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그러한 권한의 그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바깥에서 그 권한을 그 일탈해서 또 뛰어넘어서 그 단위 노동조합의 어떤 지시라든가 결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단체 협약은 원칙적으로 이 교섭 권한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성립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단체 교섭과 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때는 그 사실을 또 상대방에게 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뭐 지부라든가 분해의 어떤 그 권한을 초월한 그 권한을 뛰어넘은 걸 알고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단체 협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지부가 자신들이 이제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월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어떤 지시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일탈해서 체결한 그 단체 협약이다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고 있다면 이 단체 협약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게 이제 좀 그 사용자가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죠. 권한의 범위를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좀 뭐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표현 대리가 뭐냐? 그러니까 위임을 하게 되면 대리권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는 건데요. 자, 먼저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그 민법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법 제 126조의 규정이에요. 자, 우리 이제 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대리가 뭐냐면, 네, 이제 본인이 있고요. 본인이 직접 이제 뭐 계약을 하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그런 이제 당사자로서의 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있어요. 또 한 명의 당사자는 또 거래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통상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이 대리인이 없이 본인이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거나 어떤 거래를 하고, 거기 이제 계약이나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법률적인 효력은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예컨대 매매 계약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이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 내가 이제 땅을 매도를 한다고 하면, 네, 그 매매 계약을 직접 체결을 하고 나는 그 매매 계약에 따라서 나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기고, 또 상대방은 나에게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와 상대방과의 어떤 거래 관계이고 그것에 의한 어떤 그 법률 효과가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그런 관계인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리인이 추가가 되는데, 자, 본인이 이 대리인에게 그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임이라는 형식을 취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매매 계약을, 나의 부동산을 그 매도하는, 그러니까 파는 그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권한을 대리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 그가 어떤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제 대리인에게 위임을 해요. 그러면 대리인은 그 상대방과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그 보통 본인과 상대방 사이엔 직접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대리 관계에서는 본인은 계약 관계에 끼질 않고 계약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계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대리인에게 미치질 않고 나에게, 이제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리 관계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내가 대리인을 통해서 그 계약을 계약이라든가 거래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계약의 효력은 나한테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리 관계인데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대리권이 없는 경우예요. 이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이제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이 대리권이 없는데 얘가 이제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 대리인인 이 친구한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내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나한테 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대리권이 없는 대리, 이것을 무권 대리라고 하는데 이 무권 대리의 어떤 효과는 나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은 없는데 마치 어떤 이유에선지 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은 없지만 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를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래서 나는 대리인에게 내 부동산을 팔아달라라고 어떤 그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위임한 적이 없는데, 그 상대방이 보기에 마치 내가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표현 대리입니다. 그럼 이 표현 대리는 표현 대리의 경우에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리권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대리인에게 이 대리권을 주는 어떤 그 수권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이 없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마치 이제 내가 대리권을 줬다라고 이렇게 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이제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우리 집을 살 거면 내가 쟤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쟤랑 계약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제 매매 계약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은 표현 대리로서 나한테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의 표현 대리고요. 두 번째 유형은 지금 봤던 것처럼 어떤 권한을 넘은 그 표현 대리예요.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는데 그 대리권의 범위 밖에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제 그러니까 팔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임대차를 계약을 해달라고 이제 내놨어요. 대리권을 줄 때 야 이거 임대차 계약을 좀 해라라고 이제 대리권을 줬는데 이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그걸 매매 계약을 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표현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었는데 그 뭐 기간이 지나든 뭘 했든 간에 어쨌든 이제 대리권이 소멸하고 그 소멸한 이후에 대리 행위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표현 대리의 유형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지부 분해의 경우에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해당할 수가 있는데 통상 보면 이 노동조합에서, 그렇죠, 이제 노동조합에서 그 위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는 거죠. 대리권을 수여해서 이 지부나 분해가 그 대리권에 기해서 대리권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 노동조합에서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근데 이게 좀 봐야 되는 게 통상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 체결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이 뭐 위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인 사용자도 이 위임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이 지부나 분해가 자신들이 부여받은 그 대리권의 범위 밖에서 지금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대리권 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무권 대리가 돼요. 대리권이 없는 대리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인,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조합원이 어떤 상부 어떤 단위 노조 있죠. 그래서 산별 단위 노조에 이제 가입 원서를 낸다거나 또 이제 그 단위 노조만 어떤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어떤 지부라든가 분해가 어떤 단위 노조에서 설치한 어떤 집행기구에 지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산별노조에 가입을 하는데 내가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사업장에 있는 지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산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또 이제 이제 지부 분해가 아니라 그 산별노조, 그 단위 노조만 그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실질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지부나 분해라고 설치된 게 사실은 그냥 그 노동조합의 단위 노조의 어떤 집행 기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어떤 조직 이론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의 어떤 그 조직 이론상 보면 이런 지부나 분해는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노동조합이 사실은 순수한 의미의 어떤 산별 노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부나 분해가 또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예컨대 그 산별노조와 별도로 지부나 분해의 어떤 독자적인 규약이라든가 집행기관을 갖고 어떤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이 지부라든가 분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고유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하부 조직인 경우들이 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상부 단체인 단위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하부 조직에 대한 어떤 통제와 그냥 조직 간의 협의를 수행하고 있는 게 좀 보통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의 경우에 어떤 그 산별 노조가 건설되고 있긴 한데, 산별 노조가 사실상 어떤 산별 노동조합보다는 어떤 기업별 하부 조직, 기업별 지부들의 연합체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지부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지부가 어떤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있고 또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이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2001년 판결 같은 게 보면 노동조합의 하부 단체인 분해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의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분해나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위 노동조합 있죠. 그러니까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든가 뭐 기업별 노동조합의 어떤 지부라든가 분해가 이것처럼 이제 독립적인 규약이라든가 또는 이제 집행 기관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이 조직 활동을 하는 그런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어떤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법률상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는 건 그 단위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위 노동조합의 어떤 위임이라든가 아니면 또 조직 변경을 해서 이제 독립해서 이 단체 교섭권을 행사한다거나 뭐 또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이게 조금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조직 원리라든가 어떤 대표성 원리에는 좀 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 지부가 독자적으로 활동한다라는 게 어떤 그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 원리상 보면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 산하 조직인 지부나 분해의 이 단체 교섭 권한은, 그래서 단위 노조의 규약에 의한 어떤 권한의 부여라든가 또는 개별적 위임에 기초한 때 이런 경우에만 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고, 어떤 지부 분해가 단체로서의 사실적 실체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뭐 수권이나 위임 없이 고유한 단체 교섭권을 가질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에 의한다면 이 그런 거죠. 지부나 분해의 어떤 독자성을 인정해서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이 실제로 그러니까 상부 단체인 이 단위 노동조합이 와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태도는 결국에 이 조직 원리라든가 어떤 대표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그 시행령 제7조도 이게 또 노동조합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라고 또 많이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죠. 사실상 어떤 지부나 분해 그 자체가 어떤 독립성을 그 자체만으로 독립성을 갖고 어떤 개별적 단체 교섭 권한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는 이 어떤 이 노동조합, 그러니까 상급 단체인 단위 노동조합 자체의 어떤 조직 원리를 어떤 조직 구성에 대한 중대한 뭐랄까 위협이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이런 판례의 태도를 좀 비판하고 그런 이 어떤 지부나 분해의 어떤 독립성을 좀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이 헌법상 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이게 그 단결권의 주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의 그 주체는, 그러니까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주체는 왜 꼭 노동조합만 이걸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꼭 노동조합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본다면 이 지부나 분해의 독립성을 인정한 이 판례의 태도는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지부나 분해뿐만 아니라 개별 조합원이 어떤 개별 조합원에 의한 교섭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행동, 쟁의행위도 좀 허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프랑스 노동법의 경우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별 노동자들도 어떤 교섭권이라든가 쟁의권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우리가 너무 어떤 하나의 노동조합이라는 그 어떤 노동 3권을 노동조합만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규율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하나의 사안이지만 이게 양측면에서 이렇게 좀 조화롭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 사용자 측의 교섭 당사자인데요.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이 사용자는 이 노동계약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채용한 그런 계약상의 당사자는 물론 이제 당연히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이 노동계약의 뭐 그 사실적 존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계속적 취업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뭐 그 사람들의 어떤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 단체 교섭상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사용사업주 역시 이제 단체 교섭상의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이 사용자 개념은요, 이 노동조합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런 여러 제도들 있잖아요. 이런 여러 제도들의 취지에 비춰서 좀 한목적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계약이라는 틀 안에 좀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또 이제 그 어떤 구성원이 그 이제 각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통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용자 단체가 있는데, 그런 사용자 단체 역시 교섭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하고 어떤 개별적인 노동 계약상의 사용자 개념은 좀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어떤 이 노동 계약상의 사용자 개념과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 그 다음에 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요, 어떤 외부적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좀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조건의 전부라든가 아니면 또는 일부에 대해서 구체적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지배력,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미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사용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체적인 사용자의 판단 기준을 보자면 어떤 업무에 대한 뭐 지휘 명령권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작업의 뭐 이제 계속성 이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해당 노동자가 그런 기업 조직의 틀 속에 편입되어 있느냐. 세 번째, 해당 노동자의 어떤 그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뭐 집단적 노사 관계에 있어서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이 사용자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그 일반적인 유형이죠.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이 노동계약상의 고용주가 동시에 단체 교섭의 사용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파견 노동관계에서처럼 이 노동계약상의 고용주가
이 현실적으로 이 취업을 시키는 사용자와 이 분열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둘로 쪼개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계약상의 고용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노무를 종사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이렇게 두 번째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노동계약상의 고용주가 없어요. 그냥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제 예전에 뭐 항운 노동조합 같은 경우 좀 그랬는데 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 이 사용자 개념은 서로 이제 분열되어 있는 거죠. 쪼개져 있는 거고, 세 번째 경우에는 이 사용자 개념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좀 이 구체적인 취업 실태를 고려해서 좀 유형적으로 고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이게 개인이냐, 아니면 주식회사 같은 어떤 영리법인이냐, 뭐 또는 공익법인이냐, 이런 것들은 좀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뭐 개인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모두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사용자 단체는요, 이 노동 관계에 관해서 그러한 이제 그 사용자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니까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서 조정이나 또는 어떤 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 사용자 단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용자 단체인 거죠. 네, 이제 출석 인증 과제인데요. 네, 출석 인증 과제 하시기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좀 간단하게, 이번 주 과제는, 네, 우리 종강을 언제 하면 좋을지, 한번 희망하시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강 언제 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사 일정상 원칙적으로 이제 그 15일까지 하고 21일까지가 수업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이 있는 화요일에 마지막 주차는 그 16주차는 15일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그 희망하시는 날짜를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수업은 단체 교섭 네 번째 시간인데요. 뭐 단체 교섭의 담당자와 단체 교섭의 대상, 뭐 방법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